네, 전체 사회를 보게 된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세종시가 이제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과 목표를 가져가야 될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해서 세종의 영역별로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존 계획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존 계획들을 살피면서 세종시의 특화의제, 난개발 문제라든지 읍면 동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습지 보호지역 같은 보호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특화의제와 녹색 부문, 녹색 전환을 위한 10개 부문 의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안이고요. 이 초안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서 풍성하게 좀 다듬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걸 살피면서 우리 세종시의 특화의제와 녹색 전환 의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세종기후행동 그리고 지구에버 세종환경운동연합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하 연구원님께 바톤을 넘기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 이상하 연구원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녹색전환 공론장을 열고 있습니다. 2월 8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늘 11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전환 공론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녹색전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인데요. 정말 온실가스 감축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해왔던 그 저변의 사회 구조와 모든 부문들이 전환이 돼야만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해야 될 텐데요. 이 녹색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그 저변의 모든 부문의 전환을 탐구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 이야기하기 전에 세종시의 특별한 현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에 대한민국 유일한 특별자치시로 이제 나왔고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면적 기준은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걸 봐주시면 되는데 읍면 지역이 훨씬 더 넓은 상태이고요. 그 세종시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은 인구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망자보다 출생자 수가 많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전입량도 굉장히 많은데요. 노령화 지수 대비 출생아 수 그래프를 봤을 때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고 출생자 수가 내려갑니다. 근데 세종시만 특별하게 출생자 수가 증가하고 노령화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 이동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도 중 하나입니다. 세종시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전입을 해오는지 분석을 했을 때 대전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전이 있다 보니 수도권에서도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수도권이 가장 많고 충북, 충남, 지역 인접한 지역 주변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선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던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텐데요. 이제 그에 대해서 세종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전환 10대 부문입니다. 이 10대 부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대 부문은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10대 부문의 내용입니다. 이 10대 부문 안에서 각 지자체 현황에 따라서 의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계획, 목표, 지표 등을 설정한 다음에 누구나 무엇을 할지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행 기반 구축이 두 번째 부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했다면 그 모든 전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학습과 인식 부분이 바뀌어야 할 텐데요. 3번 부문이 학습과 인식입니다. 4번 부분은 돌봄과 기후 적응인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가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서로 어떤 돌봄을 주고받아야 하고 어떤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5번과 10번 부문은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부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 꼭 수정돼야 하고 이제 전환돼야 하는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세종시는 특히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공론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모두 다 초안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수정 보완될 계획이고요. 초안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변경이 가능하고 심지어 목표 수치도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의사 개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제의 목표 연도는 모두 2025년입니다. 민선 8기가 2026년에 종료가 되는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잘 이행했는지 민선 8기의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부분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인 비산업 부분에 집중해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사실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초 현황 데이터들은 잘 구축이 돼 있는 반면에 기후환경, 에너지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제들은 기존에 연구가 좀 되어 있던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제가 마련이 된 반면에 기존의 연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제별로 내용의 깊이나 준비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특화 의제 2가지를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난개발은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난개발은 앞으로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에 난개발 방지 조항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공통의제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물 군락지 역할을 하는 한강 습지 그리고 장남 평야를 중심으로 세종시 습지 보호 지역을 설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그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읍면지역의 모든 수준을 신도시처럼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거권과 이동권, 재난재해 방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은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불균형을 최소한 해소해야 된다는 의제를 두 번째 특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합강습지는 금관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장남평야 역시 금관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주변에 형성된 저습지성 평야인데요. 합강습지 위치를 보시면 명약습지와 대평습지가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습지와의 연계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합강습지와 장남평야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물체가 현재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남평야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조류도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고 2011년 조사 당시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집단 서식지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세종중앙공원 2단계 구역 조성 계획인데요. 지금 장남평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세종중앙공원으로 개발이 됐고 또 일부 구역은 국립수목원 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남평야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논습지로 보존하는 형태의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일부만 논습지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설정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냐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의견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한강습지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기준에 다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종시가 추진한다면 한강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불균형 문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세종시 불균형 진단과 정책적 과제라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인구와 산업경제, 기반시설 생활환경, 사회문화 복지시설 이 4개 분야에 있어서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도시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표화하여서 마련된 결과물인데요. 보시면 이제 음영이 조금 진한 곳이 점수가 높은 곳이고 음영이 옅은 곳이 점수가 낮은 곳입니다. 이 모든 4가지 분야가 다 행복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중에서도 북쪽으로 갈수록 취약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가장 큰 불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반드시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는 오늘 토론을 통해 꼭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읍면지역의 소외 문제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무엇이 있을지도 토론을 통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으로 적어도 주거권, 노후된 주택 대상 그린인 모델링을 하는 것과 이동권, 대중교통망 확대 등을 통한 이동수단 확대, 그리고 재난 재해 시에 읍면 단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소외되는 이 없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라는 것을 현재의 문제점과 제안 사항으로 제시해두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문입니다. 이제 쉽게 부문에 대한 의제를 다 얘기 들으시면 내용이 방대하고 집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소그룹 토론에 해당하는 의제 내용이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부문의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얼만큼 줄이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제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의제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온실가스만 감축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가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그리고 개인 간 불균형 해소를 기본으로 하고 설정하자. 그래서 해당 기준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가 개발된다면 세종시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가 두 번째 부문의 의제입니다. 네, 의제 첫 번째입니다. 세종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간접 배출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 기준으로 보자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에너지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그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이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건 제가 그린 그래프입니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을 탄소 중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단순 비율로 산정한 그래프입니다. 세종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배출량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2025년에는 2018년 대비 약 23% 정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 양이 약 100만 톤 정도인데요. 현재 배출량의 4분의 1 정도 수준을 2025년까지 감축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아주 단순 비율을 적용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표를 20에서 25%라고 제가 이제 범위를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우선 2018년이 배출 정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텐데요. 그렇다면 향후 감축해야 될 절대량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23%란 이 숫자가 민선 8기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벅찬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선언적으로 우리가 2025년까지 25% 정도는 감축해야 된다고 선언을 해야만 그 정도의 부합한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으니 25%까지 설정을 해보자라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과 이상적인 것 사이에서 충돌을 하는데요.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목표 수치는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부문입니다. 저희가 세종시 녹색전환 사회를 점검하는 그 기준으로 불평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은 지역 간 불평등일 수도 있고 개인 간의 불평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세종시에서 꼭 반영했으면 하는 지표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불평등에서 관련된 지표가 세종시 정책의 어떤 부분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토론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부문입니다. 무엇을 할지 정했으면 어떻게 할지 우리가 방법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돈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방법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의제는 기후대응 기금을 만든다입니다. 세종시는 예산 중에 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잉여금의 10%는 최소 10%는 기후대응 기금으로 만들어서 누적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두 번째 부문은 어떠한 조직들이 같이 굴러가야만 이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두 번째 부문의 첫 번째 의제는 2023년까지 기후대응 기금을 만든다. 그래서 매년 예산 중에 잉여금의 최소 10%는 기후대응 기금으로 누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잉여금이 약 4,800억 정도인데요.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 해당하는 잉여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의 10%인
480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기후대응 기금으로 누적을 해보자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2021년도 기금 총액을 보면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 기금 항목이 14개가 있는데요. 이 기금 항목 중에 기후대응이나 에너지 관련된 항목은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연계성이 높아 보이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과 재난, 재해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해당 기금도 그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종시가 이 5개의 기반을 마련을 해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 조직과 거버넌스가 합치된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 조례, 그리고 지역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세종시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그 세종의 행정기구뿐만 아니라 민간과 기업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참여협력 구조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기후에너지협의체라는 기구를 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이 5개 분야의 그 협의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중심이 돼야 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의제 2-2번의 내용입니다. 이 톱니바퀴 내용에 필요한 기반이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지, 실제로 이 이행 기반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인식 부문입니다. 학습 인식의 첫 번째 의제는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환경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1인당 1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보자. 그래서 환경학습 기본권을 마련해보자가 첫 번째 의제입니다.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환경교육 예산이 5억 7,800만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해당 예산 중에 40% 정도 가까이가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유치 추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돈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비하여서 이제 학교 환경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은 굉장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환경교육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그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인력도 없는데요. 이 환경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 예산을 좀 확충을 하여서 학생 1인당 1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할당하여 이제 학교 환경교육 기반을 잘 구축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의제의 목표입니다. 1인당 1만 원 예산을 할당하면 세종시 학생 수가 한 5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5억 4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이 5억 4천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종시 전체 2022년도 세종시 전체 규모의 0.05%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논의해야 될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환경교육이 항상 일방적인 방향의 지식 습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상호 교감을 하며 행동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토론을 통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인식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마련한다입니다. 세종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서 공무원에 대해 2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이 사실 컴퓨터에 그냥 화면만 띄워놓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정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있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돌봄 적응입니다. 세종시민 모두를 포괄하는 안전 취약 지도를 만들자. 이를 통해 계층별, 지역별 맞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한다입니다. 세종시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보면 총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6개 분야의 특징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분야별 극단적인 상황이 두드러지는데요. 다른 부문들은 괜찮지만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부분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에서도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사고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생활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안에서도 교통사고나 생활안전 지수가 특정 연령과 특정 지역에 더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맞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돌봄 적응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세종 시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농업 먹거리 분야입니다. 농업 먹거리의 첫 번째 의제는 세종시 농지 및 농민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 수당 등 농민 지원책을 마련한다입니다. 세종시는 사실 농민과 농지 현황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농민들 현황은 데이터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료가 구축된 2016년도 이후 보면은 농지 면적과 농가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 세대가 전체 세대 수 대비 한 4.4%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세대 수는 매년 8%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도 매년 2에서 3%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환경과 토양을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과 농촌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2월부터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과 같은 조례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제 5-1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종시에서 농지 면적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세종에서 직접 농사 짓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정말 지원을 받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를 토론 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 먹거리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세종시 식재료 중에 중소농가 중심의 로컬푸드 사용량을 확대한다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로컬푸드 안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농업 먹거리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식품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세종시가 아직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착수만 했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현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세종시 먹거리 기본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에 따라 세종시 먹거리위원회가 발족을 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로컬푸드 판매 매장인 싱싱장터를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군데의 싱싱장터를 이용해 보셨다면 사용 후기와 개선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령 농가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농가들을 위한 로컬푸드 판로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 이 농가들을 어떻게 이 로컬푸드 판로 안으로 들어오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번 에너지 전환 부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세종시가 2025년까지 2018년 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 정도는 절감하고 2025년에 사용하는 전기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처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그러나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른 향후 최종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할 것이고 또 세종시는 증가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도 가정상업과 수송 부분의 에너지 소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상업과 수송 부문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에너지 소비의 감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상업과 수송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 최종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 실제로 세종시가 만드는 에너지가 한 9.7%, 에너지 자립도가 10%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16% 정도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배경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와 집단 에너지 시설, 열병합 발전소나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이 조성되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5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얼만큼 줄일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계획을 세워두었는데요. 이거는 2019년에 나온 자료여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에 따른 국가 NDC 목표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까지 2017년 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는 15.7%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2025년에 사용되는 전체 전력 수요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1.3%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는 대규모 발전시설을 통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한다면 그렇게 대규모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나 이익공유제 등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세종시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시행한다는 것이 에너지의 두 번째 부문입니다. 현재 세종시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2017년에 세종시와 환경부가 주민 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 사업 그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역시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부지나 신도시의 어떤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조차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가구당 발전소 확대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다면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세종시 가구 수의 10%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라는 목표로 세종시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시행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번째는 건물 분야입니다. 건물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산업단지, 택지지구 조성,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할 때 그냥 하나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구역 단위로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을 만들고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마련한다입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빌딩을 202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제로에너지 빌딩의 등급을 1, 2, 3, 4, 5등급 중에 1등급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 건물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1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률이 20에서 40%만 돼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건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평가를 받은 건물이 총 2개인데요. 하나는 국토연구원 건물이고 하나는 일반 주택입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 건물이 제로에너지 빌딩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특별시에서 이런 공공건물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건물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읍면지역 농촌마을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마을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반드시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농촌 지역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은 단열 기능 등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 지역에 있는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번째 교통수송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의제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보급을 국가 목표 수준만큼 확대한다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 이상 특수교통수단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가에서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저상버스 보급이 45%는 돼야 한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교통약자에 있어서 좀 취약한 도시입니다. 세종시는 8개 특광역시 중에 교통약자 비율이 총 인구 대비 27.4%로 8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요. 저상버스는 2020년 3월 기준 24% 정도를 보급하였습니다. 광역시 목표가 45%인데 약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중증 장애인 수에 따르면 최소 31대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2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분리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2025년까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10%로 높인다입니다. 세종시는 자전거 도로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전거 전용,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만 확충된 경우는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족한 이유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해서인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해서 자전거 도로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9번째 순환사회 부문입니다. 순환사회 부문에서 첫 번째 의제는 폐기물 총량제를 만들고 이제 세종시에서 나온 폐기물은 세종시에서 처리한다입니다. 세종시 폐기물 현황을 보시면은 건설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특징은 이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작년에 이제 폐기물을 시도에서 직접 처리하라라는 그 책임 원칙을 발표를 했고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 군구 단위에서 생활 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향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폐기물 총량이 어느 정도 넘지 않도록 하는 그 규정을 세우고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나 공공처리시설 잔재물뿐만 아니라 전체 폐기물 영역으로 확대해서 세종시가 직접 처리한다라는 계획을 9-1번에 넣었습니다. 9-2번의 의제는 영농 폐기물과 가축 분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영농 폐기물과 가축 분뇨 현황 통계 자체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구축을 하고 영농 폐기물의 농약과 폐기물 사용량 저감하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 비중을 높인다입니다. 세종시 영농 폐기물 현황을 보면 세종시 것만 따로 작성된 것은 없고요. 대전, 세종, 충남 것이 함께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영농 폐기물이 전국 대비 한 12% 정도 수준이 되고 영농 폐농약 용기는 전국 대비 한 15%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축 분뇨 발생 총량 대비 공공처리 비율이 17%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를 안 하고 개인이 처리할 경우에는 부정적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개별 처리 시설을 하나하나 공공에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나 토양 오염, 그리고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를 공공에서 최대한 많이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의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환경제 부문입니다. 세종시는 일자리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공 분야, 공공행정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업에도 많은 일자리가 치중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종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산업 특성화 결과인데요. 입지상 계수 분석을 통하여서 이제 작성된 것입니다. 이 입지상 계수는 절대량과 절대 수치가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공공행정과 부동산업에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종사자 수가 치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종사자 수의 어떤 수를 봤을 때 읍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건 또 당연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연기면과 연동면, 부강면 같은 경우에 산업의 세태지수가 더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서 주로 창출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산업 등이 계속 증대할 텐데요. 이 행정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일자리와 읍면 지역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일자리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세종시에 필요한 기후 일자리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는지를 오늘 토론을 통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 나눠주신 이야기는 모두 취합하여서 앞선 초안본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수정 보완한 초안본은 이렇게 녹색 전환 정책 책자로 마련이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카드 뉴스로도 제작될 계획입니다.
오늘 소그룹 토론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세종시의 특색을 입혀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제를 아예 빼도 되고요. 이 의제 대신에 다른 의제를 넣자고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의제에 동의하신다면 그 의제를 어떻게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의 의제들을 다 이제 데이터나 어떤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 현재 현장에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나 아니면 나의 상황이 잘 반영되지 못한 데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의 세종시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기록되어서 저희가 세종시 녹색전환 보고서에 반영을 할 것이고 오늘 공론장 내용은 소그룹 토론을 제외한 내용으로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에 추후 게재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다른 소그룹에 대한 의견 남기실 수 있도록 추가 의견 작성란도 오늘 공론장 이후에 배포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소그룹 토론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 발표자 박효순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의제 전에 이제 공통 특화 의제가 있었죠. 공통 의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는 학강습기나 장난평야가 세종시에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기후위기에 관련한 의제가 맞냐라는 그런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에 맞춰서 지금 학강습지라든가 장난평야 숲을 살리는 게 당연히 보존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공통 의제에서 특화 의제로 하는 게 맞다라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맞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 전하고요. 이제 저희 사조는 에너지 전환과 전환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까지 절감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의제에 대해서 일단 무리는 좀 있지만 20%까지 절감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약간 희망적인 부분이 보인다라는 건 바로 태양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노력만 한다면 지금 세종시의 경우는 학교라든가 지금 현재도 설치되지 못한 학교에도 더 유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뭐 세종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 부분에 그리고 또 뭐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유휴 부분에 태양광 패널을 더 설치하다 보면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또 보인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햇빛 발전소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2017년인가 조금 노력을 했었지만 그때 그러니까 서로가 정부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를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단 정부가 먼저 기후위기 지금 비상행동에 같이 동참하자고 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주민 참여가 이제 나서는 게 맞다고 봐서 이거는 정부가 나서면 이제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환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에게 주어진 그 질문이 세종시에 필요한 기후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일회용기 사용이 너무 많고 일단 세종시는 지금 출산율이 높다 보니 젊은 이제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다회용기 사용을 좀 추진하자. 이제 다 이게 뭐 반찬을 사러 가더라도 뭐 떡 하나를 사러 다 일회용기 이미 포장되어 있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뭐 배달 수거해서 수거하는 업체, 배달하는 업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이게 우리가 로컬푸드로 싱싱장터에서 물건을 사는데도 다 이미 포장되어 있는 비닐로 플라스틱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도 일자리를 더 확충해서 우리가 내 주머니만 가져가면 거기에다가 담아올 수만 있게 비닐을 사지 않고 플라스틱을 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감 세일 하잖아요. 마감 세일을 우리 그 당근마켓 어플처럼 마감 세일도 어플을 만들어서 서로 이게 세종시에 있는 뭐 이렇게 빵집이라든가 뭐 고깃집일 수도 있고요. 반찬 가게일 수도 있고 그런 어플들을 활용하면 그런 것도 버려지는 음식 없이 버려지는 재료 없이
다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기후위기에 맞는 일자리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세종시에서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세종시에서 어떤 환경에 놓인 일자리나 노동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누진 못했지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당연히 기후위기라면 폭염이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한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지금 세종시는 계속 지금도 개발이거든요.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눈 의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 토론에서는 이제 부문 세 번째 학습 인식 부분이었고요. 학교 내 실습 교육하고 중요한 거는 개별이 아니라 동아리로 해서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환경 관련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을 단위의 생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 생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매달 환경의 날을 좀 지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좀,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교육과 더불어서 필요한 지표들, 이런 것들을 중앙행정부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상관없이 모두 환경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표를 만들어서 친환경 정책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로 부문 세 번째 학습 인식 관련된 토론 결과가 있었고요. 네, 돌봄 관련해서는 폐기물 관련 재난 및 갈등 방지에서 저희가 이제 지산지소라고 하는 폐기물이 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세종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특히 지금 이제 전동면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축 분뇨라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단체들이 같이 함께 조사하고 논의를 원만히 해서 그것이 읍이든 면이든 아니면 동이든 간에 어느 곳이든 시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좀 최대한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시설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논의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농업 먹거리 공통의제에 대해서 먼저 그 도심에 아주 가까운 위치가 지금 장남들이 위치해 있어서 생태환경 교육으로 아주 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이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육의 기회를 전체 시민들에게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 습지로 지정하는 일을 먼저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농업 먹거리 관련해서 기본 이제 농민 수당 현실화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싱싱향터를 비롯해서 이제 로컬푸드 매장 안에서의 친환경 농업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먼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또 그 가치를 이렇게 진작시킬 수 있는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싱싱향터를 처음 했을 때에는 로컬푸드나 또 당일 판매, 배송, 신선 제품 중심으로 고려되었는데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 확충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친환경 농산물 확대하는 것이 곧 농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제를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면 도시농업을 더 지원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농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도시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지금 세종엔 이제 개발 이전에 유휴지라든지 아파트 공원 옥상 등을 텃밭용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제는 도시 건설 막 건설하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으니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순환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제에 동의하고요.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지금 세종 시안에서 막 태동되고 있는 용기내 캠페인, 알맹이 상점 등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를 유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채식을 한다든지 이제 고기 소비 줄이는 것, 그 관련해서 이제 이런 줄이기가 탄소 저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홍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폐기물들 이제 많이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다면 이런 가축 분뇨 플라스틱 농업 관련해서 이런 폐기물들을 에너지화 하는데 유럽에서 가동되고 있는 깨끗한 깔끔한 에너지화 시설들이 세종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그룹 발표 드리겠습니다. 공통의제로 합강 습지하고 장남 평야에 관련한 부분은 현재 상태로 보존만 하는 것이 큰 가치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지만 실제로 시민들이나 이 관련자분들께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중요한 생태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지역 읍면 지역의 불균형 관련해서 고령화 문제에서 돌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불균형 문제 중 농촌에서 특별히 연세 많은 고령자분들께서 소득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돌봄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면지역이 갈수록 또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면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문 1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로서는 정하기가 어렵다. 2018년이 한국의 국가적으로는 정점이 맞지만은 세종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단지도 많이 생기고 있고 건축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2018년을 기준으로 감축량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녹색전환 사회 지표로 불평등 해소를 하자. 기후위기, 탄소 중립, 자원순환과 다 관련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에 우선적인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에 대한 것도 찾아내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대응 기금을 만드는 문제는 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미리 고려해서 기금을 만드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기후에너지협의체에 관해서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행 기반을 만들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기후환경 네트워크, 녹색 제품 구매 촉진 단체, 연구소 등 기존 단체들도 있는데 이 단체들이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협의체 안에서 이러한 단체나 기관의 분들이 일부라도 참여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곳이 기업인데 기업도 이 기후에너지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3조는 공통의제는 제가 발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송병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조는 공통의제 1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어제 개통된 금강보행교의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그 생태계의 보행교가 만들어졌을 경우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행교 개통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왔지만 실제로 이 생태계 혹은 생물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체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의 고민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태 축을 단절시키지 않고 생태계를 잘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셨고, 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다음 공통의제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로 봤을 때 가장 저희 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은 교통권입니다. 셔틀버스를 읍면 지역까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읍면 지역에서 나오려고 하는 경우에 교통수단이 거의 없다, 부재하다라는 상황을 나눠주셨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개정된 교통약자 지원법 안에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여전히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중교통에 저상버스 자체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자체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상버스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교통권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그 그룹 3에서는 건물하고 이제 수송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7번과 8번 과제가 있습니다. 저 7번 과제인 그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할 때 그 제로 에너지 빌딩 1등급 문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공건물에 시범적으로 에너지 등급 표시를 해가지고 가시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읍면 지역 농촌 그 마을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 리모델링 시행업체하고 시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 하나는 그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농촌 마을에 거주하고 싶은 그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매칭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해주고 또 실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봤을 때 두 번째로 제시하는 의견은 상당히 그 실효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그 8번은 교통수송에 있어서 현재 60개 노선 중에 이렇게 지상 버스 노선이 있는데 6개로 매우 그 저조하다. 그래서 그걸 좀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이나 교통 약자를 위한 사항입니다. 또 저상 버스 그 대수 도입에 앞서서 장애인 및 교통 약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노선을 만들어서 그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분리된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25년까지 전체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높여서 자전거 분담률이 10%까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하고 전동 스쿠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기를 좀 바란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자전거 도로 확충 시 그 PM에 대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비롯해서 그 주요 그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좀 구축하면 좋겠다.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목적으로 지금 그 이동수단을 사용하느냐, 여가 목적이냐, 출퇴근이냐 분리해서 데이터를 좀 구축할 게 좀 필요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전거와 인도를 분리하는, 창원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를 해서 그 가운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이게 쉽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벤치마킹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오늘 이게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분들 안에서도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설문조사 한 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